보는 AI 타임스를 보니까 이 AI 타임스의 뉴빌리티라는 그런 회사의 이사분이 서비스 로봇을 위한 AI 모델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폼팩트 출시에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폼팩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외관, 외형, 겉모습 이런 걸 뜻하는 모양입니다. 서비스 로봇을 여러분들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는 서비스 로봇이 직접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FM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한번 보니까 서비스 로봇을 돌봄이나 가사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사용하려면은 인간의 형태와 유사하게 개발하고 음성으로 이제 인간의 형태와 유사하게 개발하고 이때는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인간의 형태라는 표현 대신에 인간의 폼팩트라는 표현을 쓰는가 봅니다. 유사하게 개발하고 음성으로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로 음성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죠. 그죠? 음성으로. 음성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초 모델을 학습해 가지고 나오지만 자기가 행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유능해지는 그래서 서비스 로봇에 특화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서빙 모델이 지금 많이 쓰이는 모양이죠. 매장마다. 일손을 들어주는 똑똑한 서빙 로봇. 이 서빙 로봇이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 AI가 탑재가 된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RFM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로봇 기초 모델 이름들 개발돼서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점점 본인이 여러분들 훈련을 해가며 점점 똑똑해지게 되겠죠. 뭐 지금 국내 뉴빌리티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배달 로봇이 지금 상용화되기 시작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배달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폼팩트 외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천 송도에서 배달 서비스 중인 뉴비라는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배달 서비스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업체가 로보티즈라는 업체도 있는 모양이죠. 중국은 상당 수준까지 도달했을 것 같은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로봇에게 인간과 같은 추론 능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인데 세계적으로는 코베리언트사가 개발한 RFM 넘버1이 이 분야의 최신작입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각 센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물리적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 세계 모델. 그래서 이미 이제 물류 창고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 활용이 많이 되겠죠. RFM 넘버1의 실제 적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류 창고에서 많이 사용하네요. 스포츠 장비가 가득한 상자에서 특정 테니스 공의 팩을 집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농업 이런 데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겠네요. 그래서 이제 코베리언트 RFM1은 이게 이제 2024년 3월에 출시가 됐고 이 로봇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오픈 AI사의 챗GPT-3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모델을 가지고 다 법률 기초 모델 그다음에 로봇 기초 모델이 다 여러분들 분야별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특히 학습이 자가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 비디오 자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달 이름들 멀티모달 모델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가위를 그거 하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담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HI 투자증권의 리서치를 맡고 있는 고태봉 헤드께서 바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날 나온 정보를 공개했네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팀. 공을 던졌는데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공을 던졌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공을 던졌는데 공을 다 받는 겁니다. 이렇게 공을 던지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일종의 이제 이 손으로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받네요. 16초짜리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테슬라의 옵티머스 팀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워낙 여러분들 부실해 가지고 많이 욕도 먹었는데 미국 시간 28일에 또 하나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 3m 앞에서 포물선으로 던진 테니스공을 옵티머스가 인지하고 한 손으로 잡는 영상입니다. 텔레옵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밀리세컨드 속도의 반응이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카메라가 공을 주시하고 어느 지점에 몇 밀리세컨드 후에 위치할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인버스 키네매틱스로 수십 개의 액추에이터의 동적인 움직임을 연합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그 지점으로 위치시키고 손을 뻗어서 잡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잡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맥락을 이해하는 옵티머스는 같은 상황에 날아오는 물건들을 한 손 혹은 두 손으로 잡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이런 기술 진보로 이렇게 보네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많은데 국가 예산과 기업들의 전략적 타겟과 밸류체인의 지향점이 달라서 에너지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도 로봇 산업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국가도 돈이 없고 기업도 요즘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이 안 없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던지는 공을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이게 아마 로봇 발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비전 센서 역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물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500만 화소 카메라에 50fps 이게 필름 퍼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용어 모양입니다. 정도로 날아오는 공을 잡을 수 있다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아주 빠른 테크닉으로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의 행동만 관찰하고 그대로 피아노를 따라 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습니다. 다음 깜짝 쇼는 피아노 치는 옵티머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린 분이 밀란 코베크라는 분입니다. 옵티머스 개발자입니다. 옵티머스 개발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바쁜 일정에도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딱 첨부해 가지고 정말 옵티머스 팀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딱 글을 남겼네.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은 보스가 저렇게 바쁜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밀란 코베크가 올린 글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포스팅을 해가지고 밑에다 메모를 탁 남긴 겁니다. 정말 잘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잘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옆에 안 있어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동기부여를 하고 그 목표에 몰입시키는 능력이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6개월 걸린다는 그런 테네시주의 멤피스 이름들 그 슈퍼 클러스터를 한 90일도 안 걸렸을 이름들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한 60일 걸렸습니까? 한 40일 걸렸겠네. 한 달 반 정도.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해할 필요는 없는데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인물이구나. 사람을 몰입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목숨 걸고 이런 그 일을 하도록. 이번에 옵티머스도 이걸 딱 보고 그냥 그대로 뭡니까 포스팅을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팀이라고 이렇게 한 문장 쫙 이름들 갈긴 겁니다. 이제 로봇에서 2배의 자유도를 가진 새로운 손과 팔뚝이 작동합니다. 손에는 22개의 DOF가 있고 이거는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손목 팔뚝에는 3개의 DOF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동영상은 어젯밤 실험실에서 제작되었으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곧 모든 새로운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촉감 감지 통합 연장 힘줄을 통한 매우 미세한 제어 팔뚝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 등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될 작업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작동이 팔뚝으로 옮겨져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촉감 감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손가락과 손바닥에 충분한 스쿼시 수능성과 보호막을 형성한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모든 하드웨어 및 펌웨어 팀에 축하를 전하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딱 올리니까 뭡니까 역시로 일론 머스크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하려고 여러분들 머물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도우지만 계속해서 뭐죠? 자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이렇게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뭐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일에 있는 첩이라는 사람입니다.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쓴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막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2월 달에 출시되는 XAI사의 기초 모델인 글록 3에는 미국의 모든 법원의 판례들이 다 훈련되고 있습니다. 글록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극단적인 그런 변호사 대단한 변호사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AI 변호사들을 다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바로 1시간 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AI에다가 미국의 대부분의 이런 법원의 판례들을 다 디지털화해가 그걸 다 입력시키려고 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검시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AI 법률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여러분 자기 법률 변호사를 가지는 겁니다. AI 변호사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 다운이야 발상의 전환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7번째 여러분 AI의 학습을 할 때 가장 기초 단위는 GPU 시스템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반도체지만 두 개를 TSMC 대만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결합을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기초 단위가 AI 가속기죠. AI 가속기에다 중앙정보처리장치인 CPU나 낸드 플래시를 여러분 더하면은 그때 여러분들 AI 서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혁명의 가장 기초 단위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 풍목물의 HBM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GPU로 구성되는 AI 가속기죠. 이번에 여러분들 이 대표이사 신정규 대표이사가
며칠 전에 열렸던 미국의 조지아주의 주도인 애틀란타에서 열렸던 CS HPC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 SC 2024년 이 모임에 참여해 가지고 참여가 여러분들 창간기의 일부를 액체 냉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AI 가속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창간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자, 이 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조지아에서 열렸던 슈퍼컴퓨터 SC2024 모임입니다. 아마 이거는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부서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AI 가속기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상품은 세 종류죠. 첫 번째 엔비디아의 H100, 호프100, 호프200 그다음에 블랙웰 100, 블랙웰 200 곧 나오게 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AMD라는 회사에서는 인스팅트라는 그런 AI 가속기를 내고 그다음에 인텔의 이름 무슨 업체인지 인텔의 조금 이따 제가 이름이 가물가물하는데 인텔에 또 AI 가속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I 가속기 여러분들 인텔 부스입니다. 이건 아마 인텔하고 협업 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아마 인텔의 가속기 이름 가속기 모양이에요. 인텔의 가속기.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텐스토렌트는 추론용 여러분들 AI 반도체를 주로 특화해서 만드는 데고 이게 아마 CEO가 짐 캐리 반도체 설계의 신화라고 불리는 짐 캐리고 아마 한국에서도 유치를 많이 했죠. 텐스토렌트.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싱글렉 8개의 서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GPU는 8개에서 각 8개씩인데 64개가 들어가는 이게 엔비디아의 GB200 엔벌 L72 이런 모델인 겁니다. 과거 모델에 비해 30배 정도 빠르고 전기는 25배 정도 덜 드는 컴퓨팅의 새로운 그런 시대를 가속화시키다. 여기에 이제 젠슨 황이 여러분들 사인을 남겼네요. 투 아메리카 뭐 이렇게 남겼네요. 이건 많이 보셨죠? 앞면은 다 이 코드 같은 게 다 설치되고 뒤에는 액체 냉각 여러분들 장치가 다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젠슨 황 사인이 멋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AMD의 AI 가속기입니다. 인스팅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AMD는 인스팅트 모델입니다. 이게 256GB가 들어가네요. HBM3니까 5세대 제품입니다. 아마 공급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했을 것 같은데 두 회사 받았을 것 같고 AMD 인스팅트 요게 이름 기본 단위로 AI 가속기입니다. AMD에 이 안에 있는 거가 제가 볼 때는 GPU 같고 그게 인스팅트 옆에 있는 것이 HBM 고대 역풍 메모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기술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모델명이 AMD 인스팅트이고 시판될 때는 MI300X라고 이렇게 엑셀레이터 가속기네요. 이 가속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셀레브라스 이 회사는 추론 전문
AI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세라브레스 지금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리딩 GPU 추론 전문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다음 여기 한국 업체가 출시를 했네요. 리벨리온 추론 전문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의 AI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LPU 추론 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속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엑셀이라는 회사는 처음인데 아마 추론 특화형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샤피온이나 리벨리온이나 뭐 이런 회사만 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하이퍼 엑셀이라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셨던 셀레브라스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왜 이 방송을 특별히 하느냐. 이게 이제 이 신정규 대표이사께서 가셔가지고 하신 이야기에 딱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전번에 여러분들 SC24 개인적 감상 1번은 액체 냉각을 주로 소개를 했고 두 번째는 AI 가속기 분야를 설명하는 겁니다. AI 가속기 분야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업계 정이 크게 바뀌었고 그 변화상이 이번 SC2024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훈련용과 추론용 가속기 연산 집합이 갈수록 가까워지다가 이제 대략 통합되는 추세이고 이것은 시스템 설계 복잡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학습용 AI 반도체 회사하고 별도로 추론용 AI 반도체 회사가 뜰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신정규 대표이사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개의 모델이 통합된다는 거죠. 이제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 하반기부터 여기저기서 다시 꺼내오는 탈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실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AI 멀티모달 경향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토큰화하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넣고 빼는 데이터 자체가 커지다 보니 추론 영역에서도 풍부한 OPS 로우 프리시전 기반의 차력쇼 분위기가 슬슬 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추론 과정에서도 엄청난 계산 용량을 필요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능 경쟁 여파로 작년 대비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업체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느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로는 추론 특화 AI 반도체 시장이 처음보다는 훨씬 열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왜냐하면 추론에서도 엄청난 여러분들 컴퓨팅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특히 비전 인퍼런스 칩 추론 칩을 개발하던 업체들은 이번에 부서도 못 내고 대부분 발표나 패널 토크 정도로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유의 빠른 적응력으로 이 상황에 적응 중이고 여전히 SC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추론 특화형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뜰 것이다. 그런 기대가 조금 여러분들 좀 사그라든 기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야,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거기는 보도에서 볼 수 없었던 이야기를 직접 참관했던 여러분 심정규 대표이사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학습용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추론용까지 시장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글레이스, 이 글레이스는 CPU입니다. 엔비디아 자체 만든 글레이스 CPU와 그다음 블랙웰 GPU 기반의 엔블 L72 라인업으로 시장이 그냥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이름이 엔블 L72인 모양이죠. 글레이스 CPU도 넣고 엔비디아가 만든 블랙웰 GPU도 넣고 서버를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이네요. 예. AI 응용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 CPU에서 GPU로 연산을 오프로딩하는 추세에 대해 다시 CPU와 GPU 해본 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든 간에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텔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인텔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 인텔은 가우디라는 모델입니다. SC22 당시만 하더라도 비공개였던 내용인데 당시 인텔 내부적으로 인플루언스용 칩인 고야를 정리하고 인플루언스도 훈련용 칩인 가우디로 일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네요. 업계 동향이 분리가 아니고 학습 그리고 추론이 한 개 여러분들 칩으로 통합이 된 겁니다. 아주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됐네. 그럼 이게 한국에서 여러분들 추론 특화형 칩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왔던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주제가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추론 칩하고 학습 칩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 추론 전문용으로 개발하고 있던 고야라는 칩을 포기하고 가우디에 다 통합을 한 겁니다. 인프런스하고 추론하고 학습을. 온 천하가 엔비디아로 뒤덮였지만 그래도 슈퍼컴퓨팅의 터줏대감이나 인텔의 위상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가우디도 앞으로 좀 시장을 차지하겠네. 가우디. 가우디, AMD의 인스팅트,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렇게. 그리고 삼바노바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저거는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런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가. 너무 치열하네요. 그다음에 세레브라스. 이제 추론 전문 칩을 만드는데 지금 상장 중이고 이제 에밀레트 공화국에 편중된 매출점 문제로 말이 많이 나와 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세레브라스, 그다음 그로크라는 그런 또 기업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좀 조금씩 찾아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삼바노바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칩을 만드는 회사 같아요. 삼바노바, 그다음에 추론 세레브라스, 엊그제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세레브라스도 추론 전문 칩을 만드는 회사지만 슈퍼컴퓨팅 업계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그로크, 체인 오브 소 추론. 자, 여러분들 자, 한국 문제 한번 보시죠. 한국의 유니콘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한국의 성공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처럼 바깥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선교란 님이 이 분야에 조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좋은 자료를 공개했네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이런 유니콘 혹은 유니콘에 가까운 성공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쿠팡, 우한형제들, 소카,
히몬, 그래프톤, 넷마블, 하이블, 있지않불, 카카오게임즈, W게임즈, A프로젝트 거의 전부가 다 이런 뭔가 하니까 내수 특화형 벤처들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기술 개발이 아닌 겁니다. 기술을 응용한 커리, 당근마켓, 무신사, 야놀자 전부가 다 뭐죠? 여행 콘텐츠, 게임 콘텐츠, 먹는 콘텐츠 이런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참 여기도 이제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굉장히 김성교님이란 분이 좋은 글을 쓴 겁니다. 그냥 소비자 지갑 터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세계시장에 뭐죠 만들어서 파는 외화 가득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이 김성교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자본을 투입한 사람이 기다려주기도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뭘 준비하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빨리 뭐죠 뭘 해가지고 돈 챙기고 그다음 나가고 이런 거지 장기적으로 뭘 준비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라가 없는 겁니다.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면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주 이름 정확하게 한국 유니콘 기업의 약점. 한국 유니콘 기업 목록을 보면 기술 기반 혁신보다는 서비스와 유통에 집중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직면할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니콘 기업 쪽 상당수가 물류, 전자상거래, 여행정보 플랫폼 같은 소비자 중심 서비스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국내 소비자 이름도 지갑을 터는 것이 대부분이란 거죠. 이런 기업들은 주로 기술 자체보다는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델은 내수 기반이라 성장의 한계가 명확하며 파이 나누먹기식 속성인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여러분들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수시장의 함정. 많은 한국 유니콘 기업이 내수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신사와 당근마켓 같은 기업은 한국이란 상대적으로 좁은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한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수 중심 모델은 단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 한국이 뚜렷하게 여러분들 오늘 이 김성교 씨가 정리를 해 줬네요. 한국 유니콘 기업의 산업구조는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콘텐츠 플랫폼 여행 서비스 같은 사업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확장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전부 다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응용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한국 유니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에 나섰지만 글로벌 기술 생태계 차별화의 위치를 차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기반의 부족과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AI, 데이터 분석, 첨단 바이오 같은 분야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AI 분야에서는 모델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거의 잊혀진 거죠. 이렇다 할 만한 국내에 소개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한국 유니콘 기업들의 기술적 깊이는 여전히 얕고 이는 글로벌 확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어느 장벽까지 있으니까.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글로벌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뭐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이 보니까 여러분들 자본을 많이 유치해가 그래도 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을 보니까 전부가 다 뭡니까 먹는 거, 여행 콘텐츠, 유통 배달하는 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 들어가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뭐죠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없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내수가 쪼그라드니까. 아주 여러분들 좋은
그런 기사를 썼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 아침에 좀 칙칙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주해 여러분들이 기독교 양서를 잘 만들어서 내는 킹덤 북서사의 야심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킹덤 북서사에서 일전에 냈던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번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쓴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그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왜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흘러간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부분에 많이 잡힌 상태일까 이걸 분석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둑놈 시리즈는 한국의 공직선거를 정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